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야, 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하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루 전날 이 원내 지도부 간에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을 정청래 대표가 뒤집었기 때문인데 격양된 김병기 원내대표의 분노, 그 이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용산에 대통령이 따로 있고 여의도에도 대통령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한 내용을 당대표가 파기했습니다. 그러자 나온 말입니다. 여의도에 대통령이 따로 있느냐? 격앙된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말입니다. 과연 정청래 대표는 사과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위헌.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인데 위헌. 어떤 게 위헌이랄까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가졌죠. 내란 재판부 설치,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어떤 의중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헌법 전문가들은 입법부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해결. 한국일보가 오늘 이면에 썼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숙련 노동자 대체 불가능. 인식한 트럼프가 직접 해결.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의 막전 막후를 보니까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온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동. 한국경제 32면입니다. 법원, 새만금 공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8천억짜리 공항이었는데 시민단체가 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새만금 공항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류 충돌의 위험이 무안공항, 사고 났던 무안공항의 635배다라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만금 공항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때 예타 조사 없이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8천억 들여서 고추만 말릴 뻔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유턴, 서울경제 1면입니다. EU 최고법원에서 원전은 친환경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최고사법기관인 EU사법재판소 CJEU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EU의 원전 지원 사업이 재개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원전 유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짓고 관리하면 원자력만큼 안전한 에너지는 없다라는 말을 EU의 최고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직구쇼로 복귀하신 두 분입니다. 검사 출신의 부산에서 오신 우리 주진우 의원님, 그리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중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민주당의 박정우 의원님, 그리고 개항의 아들 양태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대표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하루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을 대표가 파기시킨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여당의 투톱 공개 충돌, 그 뒤에 삼통 분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통 분립의 정체는 뭘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두 분의 말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사전에 대표님하고 상의가 없이 원내대표님이 먼저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죠.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어제 합의안 조금 특검법 합의안.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 그럼 뭐로 이해해야 돼요? 1차 논의한 거지. 그 기간 연장이랑 그리고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파기도 아니에요. 사실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파기됐다고 하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제 1차는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보냈습니다.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정청래 사과하셨나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 의원들 전체한테 뭐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공개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가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겠냐라며 대표와도 다 상의해 놓고서 이런다. 쉽게 말해서 원내대표를 바보 만들었다라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인데 분명히 여당의 투톱이 공개 충돌한 건 지금 맞아 보여요. 그렇죠. 사실은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야당과 협상을 책임지는 사실은 최고사령관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당대표와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 연장을 비롯해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최초의 협상의 결과를 먼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국민들께도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여야 당대표를 다 불러서 그동안 사람이 아니면 악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네. 정청래 당대표가 당시에 새로 뽑힌 장동혁 당대표랑 악수하는 장면까지 연출했고 협치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그 여야 대표회담 직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일정한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 대통령이 불러서 여야 대표가 악수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협치의 모양새가 나오는구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번복이 되는 건데 저는 누가 진실을 알고 있는지는 뭐 두 분 중에 다 알고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저는 의심스러운 것은 저는 김병기 대표가 이걸 누구랑 그러니까 당대 지도부랑 상의를 안 하겠어요라고 하는 반문하는 것에 저는 정치의 문법을 아는 사람은 다 동의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원내대표가 다른 야당과 협상을 하고 중요한 것들 합의를 도출하는데 당 지도부랑 상의 없이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청래 당대표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 사이에 입장을 번복을 하는 건데 번복의 이유는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청래 당대표도 나는 몰랐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수세에 몰린 듯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세요? 그건 당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계속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대해 자신 있게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여야 투톱도 상당 부분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이루어졌던 합의인데 그 밤사이에 이른바 강성 지지층, 민주당 내 강경 지지파들의 반발에 밀려서 입장을 번복하다 보니까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도 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루어졌던 협치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깨지는 분위기여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 대표 발언 들어보면 당 지도부 뜻과 다른 걸 원내대표가 합의해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대표에게 사과할 걸 요구하면서 이런 거 내가 혼자 하겠냐? 라고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입장이 달라요. 박정호 의원님은 진실을 아십니까? 민주당이 오래간만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동안 너무 한 목소리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 대표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당 대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다 같이 의견을 듣고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희 법안을 가지고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들을 중심으로 갔다면 정청래 대표는 꼭 그래야 되는 거야. 당원 중심의 정당인데 당원들 목소리도 중요하지. 그래서 결국은 저 충돌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다 본인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도부랑 같이 이걸 협의하고 했다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체에 대한 만장일치였는지 아니면 그 일부랑의 얘기가 된 건지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안에 좀 이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됐다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섭섭해하는 것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내대표로서 법안에 대한 거는 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법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야당과 협상을 하는 일종의 무기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김문식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 앞으로 협치 좀 해봐요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과 이렇게 협상을 벌였는데 그래서 결렬되면서 많이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두 분 간에 여러 가지 대화를 좀 심도 있게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해결돼 보이진 않아요. 이 두 투톱은 의총에서도 충돌했습니다. 여러 취재와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협상은 수용 못한다. 지도부 뜻과 다르다. 당황스럽다. 재협상을 지시했다.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 합의한 1차 논의일 뿐 정청래 공개 사과해야 한다. 부득이 소치다라고 사과했지만 이런 결정할 때 혼자 하느냐라며 지금 부딪혔어요.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자, 그렇죠. 제가 달란 게 이겁니다. 특검법 수정안 원내 지도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원안과 합의한 수사기간 차이가 15일 때문에 합의가 다 깨진 게 맞냐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15일 때문에 여야 합의를 다 깼냐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좀 비판한 겁니다. 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충돌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저 정도 특검 법안을 이제 여야가 합의할 때는 대통령실과도 물밑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물밑 조율을 하고 결론을 낸 것이고 사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저희 특검 법안이 워낙 무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온보이스를 내면은 사실 괜찮은데 온보이스가 아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청래 대표가 나는 그 안에 합의한 적 없어 이렇게 선을 긋고 나오니까 민주당 극렬 지지자를 놓고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기몰이를 정청래 대표가 함으로써 대통령실도 불편해하고 또 당시 합의를 주도했던 원내대표도 불편해하는 거고요. 사실 이 사태는 저번에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부터 좀 예견됐던 것이 여야 대표 만난 바로 다음 날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보통 원내대표가 먼저 해요. 근데 그것을 순서를 빼앗아서 정청래 대표가 먼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먼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인 정당해산 심판 같은 것도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또 사법부 관련돼서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이런 핵심적인 헌법 이슈도 본인이 먼저 주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보란 듯이 협치를 깨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좀 차별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확실해 보이고요. 정청래 대표의 마이웨이 선언 같이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사실 저 15일 기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재판을 선고 결과를 생중계하는 것도 거의 없는 일인데
재판의 진행 과정을 생중계하면은 무죄 추정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생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또 지금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은 기소 다 하고 경찰 다 지휘하도록 하고 이런 식의 그 기존에 민주당에서 주장해 오던 것과 더 정반대로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상 시행됐을 때의 어떤 부작용도 많고 결국 대통령실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두고 양쪽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고두고 불씨가 될 거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아직 사과 안 한 걸로 보세요? 사과를 안 했죠. 이제 사과를 하는 순간 또 극렬 지지자들한테는 좀 모양 빠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저는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다 합의가 정청래 대표도 다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오랜 침묵 끝에 합의를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와 같이 가는 것보다 본인 인기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극렬 지지하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겠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러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합의해 놓고 네. 합의해 오자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에 이걸 뒤집고 마치 원내대표가 나랑 사전에 상의 안 한 것처럼 얘기했다. 네. 정황상 명백하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강성 지지층은 확실히 반발하고 있긴 해요. 함께 보시죠. 이런 합의 누구 맘대로 한 거냐, 밀실 야합이다, 김병기 끌어내리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부 강성 지지층, 내란 정당과 협치고 웬 말이냐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보냅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 의원들이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에 초점 맞춰야 그게 아니면 합의 필요치 않다. 추미애 의원. 강력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인력 확대 기간 연장은 철저한 수사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박순원 의원.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다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과 반대로 얘기하죠.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내 지도 관계자, 이거 정 대표랑 이미 다 협의한 내용이다. 정청래 대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이 난리치니 정 대표도 무서워서 모른 척한 거다. 라고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양승민 변호사님, 합의 다 해놓고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합의하시라 해놓고 극렬 지지자들이 반대하니까 원내대표에 그렇게 합의했어 라고 모른 척하는 거다. 라는 추측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나 두 분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을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종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마 공유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뭐 이제 특검법 연장 이제 한 15일 차이 난다고 하죠. 준비 기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뭐 특검법에 이제 원안대로 하는 것보다도 이제 더 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지금 금융감독원을 이제 두 개로 분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부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안건을 협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러니까 소통이 있었던 건 맞지만, 하지만 최종 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마 이제 뭐 지도부에 전달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국면에 있어서 결국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제 뭐 당원이나 국민 그리고 의원들에게 이제 전체적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이게 커지진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봉합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과를 했지만 결국은 합의를 깨고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거여서 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강성 지지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강성 지지자들의 성화에 여야 합의까지 뒤집는다? 이게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정치 발전에 이게 건강한 모습입니까? 제가 그 강성 지지층의
당나귀에 엇갈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배신자 소리 듣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지금 나타나는 정치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이 주최했던 여야 대표회담 직후의 협치의 모양새로서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수정안,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협의해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그 좋은 모양을 강성 지지층 일부의 반발 때문에 뭐 김병기 끌어내려라. 무슨 내란 세력과 협치냐. 나는 어떤 강성 지지층들의 극렬한 반발 때문에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도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꼬리를 내린 거라고 한다면 이거 정치 현상이나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사실 정당이라는 건 그럼요. 때로는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을 해도 그것이 여야 합의와 또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설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3대 특검이 굴러가고 있고 아직도 3달이나 남아 있어요. 네. 기존의 특검법률에 따르더라도 3달 동안 더 수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더 연장하겠다, 더 증언하겠다, 또 강력한 뭐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중지하겠다 등등의 새로운 내용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대 특검법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때부터 이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여야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야 합의를 하면서 일정한 독소 조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덜어냈던 겁니다. 그냥 덜어낸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정부 조직법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정부 조직법을 새롭게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이른바 임기 5년에 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여야 합의 속에서 출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냐하면 여야 합의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여당의 일부 양보를 전제로 해서 야당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 조직법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해준 걸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다 완전히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의 그런 과도한 요구에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휘둘리고 심지어는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처럼 실제로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표변하고 자기는 몰랐던 것으로 지금 거짓말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정치인 개인으로서도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들고 있어서 정말 언제까지 우리 한국 정치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서 휘둘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협상안 원내 지도부가 하지 마라. 정청래 대표가 당 직속이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하라. 라면서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곳에서 하라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때문에 이 합의를 깨고 원내 지도부 말고 다른 곳에 하라고 하냐라는 취지로 지금 반발했는데 야, 박정호 의원님. 원내 지도부가 이제 협상 못 합니까, 그럼? 아니,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법안의 특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 3법이기 때문에 이 내란 종식에 대한 것들을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로서 표현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뭐 국민의힘이 빨리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란 종식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줘라 이런 얘기도 한 이후 얼마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다른 우리 당원들도 다른 법안이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겨울에 추운 데 나가서 해서 결국은 민주당 힘만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내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뤄낸 이 내란 종식에 대한 문제들을 이게 쉽게 처리하냐 이런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꼭 강성 지지층에 의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의 개입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 특별성이 있다는 말씀과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 원내 대표연설을 한 직후인데 그냥 본인이 얘기한 거랑 또 다르게 살짝 넘어간다. 이거는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게 두 개가 겹쳐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지도부와의 상의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를 강하게 얘기했다 싶고 앞으로 법안에 대한 것들은 물론 정책이나 법사에 상의를 하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가. 그래서 앞으로 저런 일들에 대한 것들은 소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삼통 분립 시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나누어지고 있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어준 씨의 삼통 분립 시대. 주진우 의원님, 네. 삼권 분립은 제가 들었는데 삼통 분립은 어떤 뜻으로 대표께서 하신 말입니까? 네,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 때부터 사실은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정청래 대표를 대놓고 밀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실은 좀 반대 입장처럼 비춰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대통령 생각과 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좀 예견된 분란으로 가는 거죠. 이제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을 보면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그거를 마치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해서 그 내란 특별 재판부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뒤부터 그냥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다 찬성 의견으로 처음에는 좀 신중한 의견으로 있었다가 갑자기 다 휩쓸려 가지고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돌아서더니 어제 급기야는 취임 100일에 와서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네. 내란 특별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는 그런 총각 같은 장면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이 방향성이 과연 국익에 맞느냐. 특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특검의 비용이 하나 특검 가동하는데 200억 정도 들어요. 근데 그 돈을 민주당에서 당비로 냅니까? 아니 국민 혈세로 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6, 700억 정도 비용이 드는 문제에 대한 특검법의 합의를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원들 일부가 문자 폭탄을 보낸다고 해서 그 합의를 깨고 그리고 비용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한다? 저는 이게 과연 국정 운영의 원칙이나 어떤 그 대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요.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가서 과잉 경쟁 되면은 보면 어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전현희 그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아주 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강성 발언을 순위로 매겨서 보면은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보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달리 정청래 대표가 그 강성 전략으로 해서 사실 당권을 잡았잖아요. 그 학습 효과가 잘못되게 적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에서 보면 점점 발언이 세져요. 경쟁하듯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경쟁의 산물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로 발현될 수 있겠느냐. 점점 안 좋은 제도로 가는 거예요. 내란 특별재판부가 웬 말입니까? 진짜 그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못 들 정도예요. 내란 특별재판부처럼 재판부를 특별하게 설치해서 별도의 재판을 하는 나라는 제3세계 국가에서도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런 나라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도 지금 현재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하지 않는 일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삼통시대의 어떤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다. 아니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 대표, 대통령 이게 어떤 국정 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갈등이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고 국민에게 실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양 변호사님, 삼통 분립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되게 약간 전형적인 갈라치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국민의힘에도 이제 뭐 장동혁 대표 외에도 영향력을 주는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전한길 씨라든가 뭐 여러 이제 영향력을 주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뭐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건 맞지만 전한길 씨. 네, 마치 근데 뭐 국민이 뽑은 이재명 대통령과 뭐 다른 뭐 정청래 대표만 해도 뭐 당원들의 뜻을 뽑힌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분이지만 김어준 씨는 언론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치 뭐 무슨 권력을 3분의 1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를 자꾸 위원으로 몰고 가려고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프로파간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뭐 지금 특검이 연장되고 그로 인해서 뭐 피해가 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왜 특검을 하게 됐습니까? 결국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리고 이어진 내란을 막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좀 특검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사실 비상계엄 작년 12월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코스피 증발액만 3일 동안 5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뭐 특검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더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한 내용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알고 있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당대표 말씀대로라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치도 아닌 걸 하고 온 셈이 됩니다. 그러자 여러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인터뷰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 특검 기간 연장하지 않기로 정 대표, 대통령실과 얘기 다 끝난 문제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과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장하지 않기로. 그리고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저렇게 말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게 뭐 비단 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이견뿐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말씀과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르다라는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이 저는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면서 서로 간에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바로 그 순간에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잖아요.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입장일지가 궁금했는데 저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 나 전혀 몰랐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정청래 당대표 편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저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삼통분립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도 결국 정청래한테 끌려가는 형국이잖아요. 이게 202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랑 합의하면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근데 검수완박 합의했다가 후폭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대부분 이제 용산에서 반발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되냐 안마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번복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그때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반대해서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했던 걸 당대표가 번복을 했는데 거꾸로 용산 대통령이 나도 맞아. 그쪽에 맞다고 당대표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의도에 대통령이 하나 더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기도 합의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을 하룻밤 사이에 바꿨던 정청래 당대표.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상징처럼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의견을 만약 이재명 대통령도 사전에 일정 정도 알았다가 또 번복한 거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둘인 거죠. 그리고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인 정청래 당대표의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은 강성 지지층인 거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좀 놀랐던 것은 대통령이 저 말하는 거 굉장히 무책임한 게 그 정부조직법 6개월 뒤에 하면 어떠냐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정부조직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검수완박도 해야 되고 검찰청도 해체하고 뭐 금감원 바뀌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걸 내란하고는 협의할 수 협치할 수 없으니 6개월 뒤에 하면 어떠냐 지금 이런 식이에요. 패스트트랙 타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건 대통령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유인받아서 5년 동안 자기가 국정을 책임지고 하려면 정부조직법 빨리 통과시켜서 여야 합의해서 자기가 실제로 국정 동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내란 특검 15일 연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을 6개월 뒤로 미루겠다? 저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 건지 지금 대통령도 헷갈리고 있는 거다. 대통령도 내란하면서 협치의 틀을 깨자는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리는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휘둘리고 있다 이런 말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네네. 미안합니다, 김은식 교수님. 예. 예. 대략 몇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당내에서의 두 톱이 갈등을 보이니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그렇지 않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다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이쪽이 맞아. 그래서 빨리 내분을 정리해 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건 당대표가 맞다. 이렇게. 두 번째는 상권 분립이 제대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코멘트는 하셨지만 국회에서 하는 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할 건 대통령실이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내란 종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1순위로 뒀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것보다도 빨리 이런 일이 다시는 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란 종식을 빨리 하자. 그러고 나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철학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다 보는 거고요. 아까 삼통 분립? 삼통? 예, 그거 있을 수 없죠. 왜냐면은 그 크기 표현이 잘못된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여의도라는 좁은 지역, 그리고 충정도라는 좁은 지역은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66%고 그러면 우리 5천만 중에서 한 3,300만은 지금 확실하게 지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8% 지지율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충정도는 의견을 맨 처음에 낼 수는 있는 거죠.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시청자들이 그 시청자들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일부고 국가는 전체적인 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확실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죠. 어떻게 무슨 국회에 누가 정청래가 있고 누가 김어준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그렇게 해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내란이 그 안에 내분이 많잖아요. 그 내분 정리하는데 칼날을 외부로 자꾸 가져가는 그런 전략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진호 의원님. 대통령실에도 계셨잖아요. 네. 관계자들은 원내대표 관계자들은 대통령실이랑도 합의했는데? 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나 그런 말 듣는 적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진실은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알고 있겠군요. 아니 여야 협치 주문을 하고 나왔던 이게 첫 이벤트고요. 또 정부조직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정무수석 두고 왜 그 세금을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이 일은 정무수석이 안 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안 낄 수 없다. 네,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미리 사전에 당연히 알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이 강성 지지층을 보고 지금 싸움이 난 겁니다.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원내대표 와서 사전에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합의하겠다 연장 않기로 그러고 나서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을 경우. 근데 이 사안이 그럴 사안입니까? 이게 그래요? 특검법의 어떤 시기와 이게 사실 정부적으로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완전히 입과 손발을 다 묶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막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극렬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무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예요. 그리고 여야 협치를 주문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합의안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정무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정무수석이 월권이죠. 월권이다. 네, 이거 보고 안 하면 어떤 거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쟁 정도 나야지 보고하는 정도 수준인 거고 이거는 지금 이건 큰 사안이다. 예, 정치적으로는 제일 현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렬히 보여주는 거예요. 삼통 시대라는 거를 바로 거의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여야가 그래도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이제 끌고 가는 대한민국의 가장 지도자로서 끌고 가는 모양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굴복해서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기존의 뜻을 꺾은 거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억으로 하는 게 맞느냐 또 낮추느냐 이거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는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금융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바로 해소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금융정책을 내놨는데 바로 해소하자니 국정 동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지층을 보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다른 목소리를 확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해도 일단 그 민주당 극렬 지지층이 많은 커뮤니티 들어가서 반응 보고 문자 메시지 폭탄 오는지 보고 또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 정책을 번복할지 말지 그래서 결정할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정 운영의 어떤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김어준 씨 유튜버를 200만 유튜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100몇십 명이 왜 거기 가서 계속 출연해서 그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 가서 설교를 듣고 와요. 저는 이거는 거의 종교에 가까워졌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설교 듣고 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국정에 여과 없이 반영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당의 모습이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김어준 씨 얘기한 대로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통령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조율할 수 있는 힘도 잃은 거 아니냐. 이걸 불안해하는 거죠, 국민들. 네. 자, 양태정 변호사님, 이 답변도 좀 주시고 누군가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좀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와 대통령까지 부인해버리면서 이제 강성 지지자들은 저거 봐라, 저 김병기가 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김병기 끌어내리려 하는데 두 분이 부인하시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만 소위 말해서 나쁜 합의를 하고 온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쁜 합의하고 와서 또 막 이렇게 삑삑 사과하라로 한 사람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양태형 변호사님이라도 원내대표 좀 위로를 해주시죠. 죄송하지만 그 위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위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가 운영을 앞장서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런 식의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실제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오히려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할 사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뿐이 아니라 어쨌든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식의 불협화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에서의 뭔가 충돌, 이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박정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사실 그게 민주정당의 제대로 된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게 그걸 넘어서서 그냥 충돌이라든가 거짓말 이런 논쟁은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거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원하면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지경까지 왔다 생각을 하고 김어준 씨나 이제 다른 유튜버들에 관한 문제는 사실 그분들도 언론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러 채널에 나가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의견을 누구나 낼 수 있죠. 모든 국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정치를 하냐는 것은 각각 정치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시거나 우려한 것처럼 그런 일부 유튜버의 말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맹신해서 따른다고 하면 그분은 사실 정치인의 자격이 없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명을 선정해봤습니다. 오늘의 핫피플 3비방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찬성해달라. 본인에 대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들어보시죠.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선거 때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 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특검은 이런 의혹을 보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은 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찬성해달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호소를 했던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체포 동의가 가결됐습니다. 이제 법원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될 텐데요. 찬성 173.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투표를 하지 않은 거죠. 네. 자, 그래서 민주당과 이 다른 기타 정당들의 찬성과 반대 하나, 기권 하나, 무효 2개로 찬성이 됐고요. 권성동 의원 본인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예 보였어요. 권성동 의원은 아예 이쯤 되면 그냥 보라는 듯 가. 저것도 이게 잘못 쓰면 거 이런 물표 되거든요. 한자로 가 써야 되는데 또 뭐 잘못 쓰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 야, 이렇게 되면 첫 특검발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혐의 부시죠.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같은 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 법원은 영장심사 날짜 지정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속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과연 권성동 의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특검은 그를 구속시킬 것인가? 의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지금 입장이 워낙 달라서 일단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님, 특검은 1억 받았다. 그리고 큰절했다. 권성동 의원은 절은 했지만 돈은 안 받았다. 결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냐 마냐의 중대 기로는 특검이 얼마만큼의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좀 달린 것 같은데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권성동 대표가 정면 돌파를 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저희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해왔고 선거 때만 되면 다 양당에서 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실천하는 사례가 드물었거든요. 본인 스스로 찬성표를 던지고 또 우리 쪽에도 찬성을 요청을 했고요. 이게 작년 11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사실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1억 원을 태양광 업자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 동의가 들어왔는데 그때 민주당은 전부 다 똘똘 뭉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이제 다 반대로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그것은 조작이고 이것은 진실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 모습이 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저는 수사의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보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 권성동 대표가 전에 그 다른 사건으로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혐의였습니다. 근데 이게 1, 2, 3심이 다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특검의 설계 자체가 애초에 만약에 원래 정상적인 헌법 체계에서 특검을 설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안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또 여야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상적인 방식에 따랐다면 원래는 특검 수사의 명분이 더 실립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다 보니까 민주당 산하검찰청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거나 어떤 수사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그게 과연 객관성을 갖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 수사 체계에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부분이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란 투표 재판부하고도 관련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 기각되니까 재판부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영장도 기각되면 또 재판부 따로 만들 겁니까? 그럼 영장 발부될 때까지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부 만드나요? 이거는 수사와 재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이 수사 체계에서의 애초에 시발점 자체가 특검의 편향적인 시각과 어떤 민주당의 하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좀 의미 깊게 봤던 것이 그 관봉권 띠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젊은 여자 수사관들이 업무에 미숙해서 보통은 이제 압수물을 받으면은 그 압수물에 대해서
그걸 열어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미숙해서 감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 같은데 이것을 민주당이 무슨 청문회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젊은 친구들을 불러서 조리돌림한 것도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감봉권 띠지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수사할 사안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특검은 국회가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오자마자 특검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 임명권을 행사한 거 넘어서서 사건 배당까지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볼 것이고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 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닌지는 그래도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어떤 증거 여부, 그래서 범죄의 어떤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 박정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문제는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더 많이 아실 거 아니시겠어요? 검사 출신이신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핵심을 약간 돌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이게 실질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거냐 안 한 거의 의미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적 증거가 되는 것들이 히어세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들은 거를 얘기한 것은 진술하는 것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메모가 있잖아요. 메모. 예, 그만큼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보더라도 저분이 거짓말할 분이 아닌데 또는 증거 불충분하지 않아 이러면은 가결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강원랜드 문제 했을 때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했을 때 부결났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끝까지 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의 기회를 줘야 돼 이렇게 보는 것과 실제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에 의해서 하는 건 다르죠. 메모 등이 나왔다. 예, 그래서 이거는 했고 좀 전에 그 관봉 띠지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분이 미숙했다. 이건 미숙한 것들은 자기 직업인데 미숙했다는 걸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분 자세가 거기다 비읍시옷을 쓰면서 하는 것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완전 실수했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반발하는 태도로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왜 권성동 대표가 대표도 하신 분인데 찬성표 던져달라 그러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안 듣고 왜 다 나가서 참여도 안 합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정면 돌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가를 왜 그걸 굳이 보이세요? 그거를 그런 거 등등을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수사는 돼야 되겠지만 통일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실 명확히 규명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권성동 의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우르르 퇴장을 하면서 이건 특검이 그리고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잔치에 바친 선물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이 국민의힘도 참전을 한 건데 혹 그러다 정말 받았으면 당 입장도 굉장히 좀 난감해질 텐데. 저는 권성동 대표가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했던 강원랜드 그 불법 취업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때도 체포동의안 이 뒤에 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그때 영장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아마 그런 개인적 경험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 뒤에 심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늘 어저께 그 신상 발언에서도 찬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본인도 가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개인의 어떤 이 혐의와 관련된 그 대응 방식은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주진우 의원이 더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구속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유무죄 판결은 뭐 대법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구속영장은 범죄가 충분히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도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되는 분이. 증거인멸이 저는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내가 가표 던졌다. 나는 당당하게 가서 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 행위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영장실질심사에 저런 모습이 판사에게는 영장을 굳이 발부해야 되나? 라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결론은 다음 주에 이제 기일이 잡히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거냐 기각될 거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판사가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당당하다. 그리고 나는 도망갈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나는 무죄다라고 스스로 소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검은 특검대로 증거를 제출하겠지만 저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저는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저 부분에서 다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권성동 개인에 대해서 뭐 불체포 특권을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주진우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특검이 과도하게 정치적 몰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우리 야당이 언제든지 탄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저는 메시지용으로 저는 퇴장했던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강릉시장인데요. 김홍규 강릉시장이 댓글을 지시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김 시장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방문 하루 전에 가문 관련 잘못된 정보가 많다며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댓글로 달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시 공무원이 맘카페 특정의 허위 사실 댓글 작성을 독려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릉시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문 관련 대응 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왜곡된 정보 유언 비어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댓글 작성 지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죠. 가뭄에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김홍규 시장님 칭찬합니다. 시장님의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 강릉만 생각하는 시장님, 굳은 신념 보여주는 리더 등등의 칭찬 댓글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30일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이 논란이었죠. 들어보시죠. 원수 확보에 드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 1,000억 얘기 중에서 원수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원수 확보 금액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수장을. 아니 그럼 원수가 5만 톤이 없을 텐데. 제가 정대을 18,000톤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아까 1,000억 정도 더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1,000억의 소요 내역이 뭐냐 그 말이에요. 5만 톤 용량의 정수장을 만든 비. 정수장만? 그럼 원수는 어디서 와요? 원수는 아까 제압된 18,000톤하고.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한 500억 정도 추가된다. 그 500억의 소요 내역은 뭐라고요? 정수장 확장입니다. 그 원수 확보는 추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그거 물어보는데. 그 말이 이상한데요. 양 변호사님, 지금 비 안 와서 강릉 시민들 굉장히 지금 속상하고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데 다행히 주말에 강릉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시원하게 그냥 강릉에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 또 제기된 논란이에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릉 주민들 애타는 마음에 비하면 좀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 강릉에 하루빨리 비가 와서 이 가뭄난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강릉에 지인들이 여럿 있으신데 그쵸. 굉장히 어려운 거 고초를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 이제 실제로 뭐 씻는 거는 거의 엄두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파트 같이 약간 이제 집합 건물 같은 데는 더더욱 이제 그 정수조를 잠가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제 물 사용이 어려워서, 그래서 심지어 강릉시청이나 강릉시에 계시는 분 중에 상당수는 아예 주문진에 있는 숙박업소를 거기 묵으면서 한 30-40분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문진은 같은 강릉시 내이긴 한데 그 다른 저수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거긴 또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강릉시장의 저런 식의 발언이나 저런 지시는 어쨌든 뭐 아예 없는 일은 아니라고 한 거 아닙니까? 뭐 댓글 달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허위사실 유포를 바로잡아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이나 지원을 통해서 강릉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저런 식의 자화자찬은 이 가뭄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도 늦지 않을 일입니다. 저는 되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피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과연 누굴까요? 자, 미국에서 청년 정치를 하고 있는 찰리 커크가 연설 중에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찰리 커크가 연설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어요. 자, 그런데 총소리와 함께 찰리 커크가 피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군중들이 대피합니다. 찰리 커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고 미국의 이 청년 보수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미국의 어떤 극단적인 정치 분열과 극단 갈등이 이 청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찰리 커크 대낮 연설 중에 총격 피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용의자는 183m 대학 행사 청중 문답 도중 옥상에서 총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진실과 자유를 위한 순교자다. 위대한 찰리 커크가 죽었다라며 추모 메시지를 내고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I'm filled with grief and anger at the heinous assassination of Charlie Kirk on a college campus in Utah. He fought for liberty, democracy, justice, and the American people. Radical left political violence has hurt too many innocent people and taken too many lives. 최측근 찰리 커크는 누구일지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2년 미국의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한 설립자고요. 미국 대학 850곳에 지부를 둔 거대 조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측근이기도 합니다. 총기 규제 반대, 미국에서 청년 보수 인물로 꼽혀왔던 유망주인데 이렇게 피격이 된 겁니다. 미국 현지 언론 분석을 보니까 박정호 의원님, 이 안타까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정치인에 대한 테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떤 총기 피격 사고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언론들은 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진 양단의 어떤 극단 정치와 이 분열, 극한 분열로 인한 폐해, 즉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미국의 총격 사건들로 인해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빨리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적 표현에 의한 반대파에 대한 이런 암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심지어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한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저런 테러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조금 애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대한 전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애도하는 건 맞지만 어느 진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수 진영을 옹호하고 또 좌파나 진보에 대해서는 혐오에 가까운 이런 연설을 했던 분인데 그런 것이 어느 진영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영웅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계속 있으니까 저렇게 극단적인 정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도하는 건 맞지만 과연 저거를 대통령이 조기까지 개항하면서 슬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되려 이런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미국 사회가 조금 더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 협치를 굉장히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다 체감하실 겁니다. 점점점 그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사고를 하고 또 지지자들끼리의 충돌도 있고 또 정치권들이 또 그것을 또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도 저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국민의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같은 건 많이 폭넓게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상대방과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뭐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그거를 어떤 서로 협의하는 내용을 깨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뭐 민주당만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도 함께 이 부분은 극단적인 정치, 극단적인 갈등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국민 통합을 뭐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심지어 테러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할 정도의 테러인데 어떤 경우에도 물리력 행사나 폭력은 허용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인 합의가
저는 이미 합의는 형성돼 있거든요. 그 국민적 합의를 존중해 가는데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떠한 이유로도 이런 물리적인 공격이나 테러는 안 된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끊이지 않는 유괴 공포에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무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 안심배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교하는 초등학생들 가방에 조약돌 크기의 물건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1, 2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한 초등 안심벨입니다. 내년부턴 학년 구분 없이 모든 초등생에게 이 안심벨이 지급됩니다. 최근 전국에서 어린이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내려진 대책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이 뒷면에 SO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반경 50m 이상 퍼집니다. 100데시벨은 기차가 지나가거나 자동차가 경적을 울릴 때 소리 크기와 맞먹습니다. 우리가 꼭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시를 안 해도 이걸 삐 눌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요즘에 TV 뉴스 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들리면 어느 아이든지 부모들 바로 뛰어간다고. 소리도 크더라고요. GPS 기능이나 뭐 문자 전송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현재 서울 초등학생은 약 36만 명. 시는 정확한 학생 수를 조사한 뒤 내년 3월 개학에 맞춰 안심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향대의 범죄심리학 전문가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자, 이게 단서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방금 보셨듯이 유괴에 대한 공포. 그런데 왜 이런 사건들이 요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하교하는 초등생을 한 남성이 뒤따라갑니다. 아이들 무리로 가까이 가더니 한 여학생 팔을 덥석 잡아당깁니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가 달려오고 여학생이 팔을 빼내자 남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듭니다. 저 남성이요. 이 남성이죠.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했다는 이 남성. 결국 유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 이 남성의 행동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잠시 후에 흘려드리겠습니다. 인근 상인들을 좀 만나봤는데 저희 기자들이 자주 목격했던 남성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교수님, 이 남성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본인은 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괴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금전을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불행히도 거의 대부분이 금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적 의도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리고 뭐 단지 손을 잡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 잡고 싶었다고요? 네. 아, 충격적이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상당히 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성적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교수님, 그런데 뭐 대구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이런 뭐랄까 아동들을 강제로 데려가려 하거나 이런 시도들이 요즘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한 7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연령별 이 가해자들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뭐 60세 이상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30대, 20대, 심지어 이제 10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이제 그 피해 대상이 되는 그 학생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서대문구에서 9월 4일 날 있었던 그때만 이제 남학생들인데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지난 5월 달에도 남양주에서 한번 70대 남성이 여성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유괴 납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경찰에 검거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요즘 이 유괴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학부모님들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이 CCTV의 이 남성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신체 접촉하며 유인 시도. 미수 후에 경찰에 검거됐는데 그냥 손잡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진술이에요. 이거 믿으면 안 되죠, 교수님? 그럼요. 왜냐하면 저게 전부 다 미수로 끝났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데 미수가 아니고 만약에 저것이 성공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가 아주 그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수로 어떤 그 종결됐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지만 저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 이 초등학생 여아 유괴를 시도했던 이 10대 결국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성범죄 목적이었다라고 결국 인정했어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 발부됐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장면도 보시죠. 피해자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피해자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범행 인정하십니까? 자, 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를 만나보시죠. 정동원 씨 아닙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정동원 좋아합니까? 예, 상당히 인기였었죠. 그때 저도 좋아하는 코로나 시대 때 네. 아주 그냥 아이돌이었죠. 그렇죠. 어떤 사건일까요? 지난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도난됐어요. 정동원의 휴대전화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가져간 3명, 지인으로 보이는데 5억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뜨리겠다. 근데 그 사생활이라는 게 16세 때 트럭 운전하는 영상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자, 1억 전달 후 휴대전화를 되찾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동원 씨 측은 1억을 전달한 적 없다.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소속사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16세 때 운전을 한 건 잘못이긴 합니다만 더 큰 사건의 본질은 이들이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금품을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더 본질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정동원 군 같은 경우는 그 2023년에 그때 이제 원동기 면허증을 따고 난 이후에 원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안 되는 곳을 가다가 그때도 적발을 한번 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정도 나이쯤 되면 상당히 뭔가를 갖다 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동원 군 같은 경우가 인기 연예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인기도 있는 그런 연예인이기 때문에 협박을 하게 된다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5억을 달라라고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금전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결국은 이 정동원 군이 그 어떤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예. 자, 지금 정동원 씨 측에서는 금전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응하지 않았다. 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성년, 그러니까 16세 때 운전을 한 것, 요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지금 그 2023년에 한번 지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촉법 소년은 아니고요. 네네. 범죄 소년이거든요. 이 14세 이상 이제 19세까지가 이제 범죄 소년인데 사실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형법 적용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전에 그런 어떤 그 한 번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재범을 했을 때는 좀 불리하지 않은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 어떤 법을 위반했던 네네. 것과 이번 것에 있어서의 어떤 선행 관계가 지금 현재 2023년이라고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아마 그 시점 같은 것도 좀 따져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동원 씨 측 입장도 한번 보시죠. 10분 정도 운전 연습했을 뿐이다.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또 반성의 의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도 만나보시죠. 목숨을 벗어준 해경. 자, 이게 단서인데 자, 어떤 사건인지 영상 보시죠. 어제 새벽 인천 옹진군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70대 남성 구조를 위해 해경이 입고 있던 이 부력 조끼를 건네주는데요. 그 후 함께 헤엄쳐 나오다 그만. 남성은 구조됐지만 해경은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실종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이 해경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안타깝습니다. 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영상 같은 것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70대 노인을 구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뭐 드론을 보고 손을 갖다 흔든다든가 하는 그런 것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자기가 그 입고 있던 그 부력 조끼를 바로 그 해당되는 70대에게 넘기는 그 장면까지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충분히 그 사람은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자기는 수용을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결국 이제 이분이 이제 생존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인데요. 글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족들 측에서는 왜 2인 1개조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긴급 출동 사항에 되면은 너무 이제 급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혼자 나갔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그 가능성은 그 상황이 좀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2인 1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왜 이 원칙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한 사람의 이렇게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이것을 갖다가 누가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해경이 사실 목숨을 벗어준 거잖아요. 오늘 우리 단서에서처럼. 그렇습니다. 예. 이 사망한 이후에 훈장을 추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2인 1조로 투입이 됐다라면 이 젊은 해경의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도 그 교육원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 적극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게 이제 뭐 꼭 자기 부력 조끼를 갖다가 벗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한 결과가 이렇게 좀 한 사람의 그 젊은 해경 대원이 사망으로 연결된 것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윤선 교수님과 함께 안타까운 사건까지 포함해서 강력 사건 3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 순서입니다. 앉아서 세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합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라선 특별시, 러시아로 통하는 관문인 이곳에 두만간 맥주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 개업식을 했는데요. 조선중앙TV도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 외벽 창문에 거품이 넘쳐 흐르는 듯한 장식과 맥주 조형물이 인상적이고요. 내부는 남한의 맥주집 모습과도 유사한데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맥주 두만강 11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도 수출되는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맥주집 개업,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이자 러시아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으로 풀이했습니다.
글쎄요, 러시아 사람들이 저기까지 가서 맥주 먹고 싶을까요? 앉아서 세계 속으로 두 번째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입니다. 한밤중에 이거 보세요. 번쩍 계속해서 번개가 내려칩니다. 이렇게요. 지난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 사이에 천둥 번개가 몇 번이나 내리쳤는 줄 아십니까? 무려 733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지역 병원에 기침과 콧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와서 북새통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기침, 콧물, 호흡곤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우천식의 증상이라는 건데, 뇌우천식은 비구름에 섞인 꽃가루가 벼락을 맞고 미세 입자로 부서지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하룻밤에 733번이나 번개가 내리쳤으니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비구름에 섞여 있는 꽃가루가 벼락을 맞아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공식 발병된 사례는 없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낙뢰를 동반한 폭풍우가 잦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둥 번개 칠 때 천식 증상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주 북부의 한 창고, 이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용암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요. 바로 시냇물에 손소독제가 대량으로 흘러들어 불이 붙은 겁니다. SNS상에는 물이 불타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시가 됐고요. 용암 같아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 손소독제의 높은 알코올 함량 때문에 불길을 잡는 데만 실제 하루 이상이 걸렸고요. 완전 진화까지는 수일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세계 속으로였습니다.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라방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